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그래도 그나마 어제 하나의 전환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여당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요, 희생자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자, 유가족들의 가슴 아픈 생생한 이야기, 절규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자, 국민의힘에 대한 날선 비판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개인도 세상 살면서 아프고 슬픈 일, 괴롭고 불편한 일들이 발생하게 마련이죠. 자, 그러면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얼굴 맞대고 각자 입장을 이야기하고 듣고 묻고 답하고 생각의 차이를 좁혀가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섭섭하고 힘들었던 것 이야기하고요. 또 변명도 하고 반론도 하고 언성 높아지면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풀려가는 것이죠. 물론 풀리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도 풀려면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자꾸 만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일상에서 알고 있습니다. 자, 유가족들의 이야기, 특히 우리 생각보다 심각한 상상을 넘어서는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행히 오늘부터 여당 국조특위위원들이 참여하는 온전한 국정조사가 열리니까요. 자, 활동의 본질에만 집중해서 성과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화제의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는 보수의 품격, 그리고 사건 본부까지 만나보도록 합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디저트송,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보겠습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이봉우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 연구원과 시작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아주 깔끔하게 입안을 하셨네요. 네. 네. 뭐 약속하신 거 아니죠? 약속 안 했고요. 네. 연말을 좀 맞아서. 아, 연말이니까. 네.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해도 맞기 위해서. 네. 마음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저도 해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새벽부터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한번 좀 기상 상황, 교통 상황 짚고 가죠. 박 기자님. 네. 오늘 새벽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졌는데요. 지금 기상청의 예보를 보면 오후까지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는 많이 좀 그쳤죠. 네. 하지만 강원 내륙이나 강원 산지, 충북, 또 경북 북부 내륙, 제주 산지에 강한 눈이 내리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눈도 눈이지만 이게 눈이 내린 다음에 걱정되는 게 바로 빙판길인데요. 네. 지금 보면 특히 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빙판길이 많이 어떻게 보면 나타나가지고요. 10중 추돌 사고, 몇 중 추돌 사고 이렇게 계속해서 네네. 출근길에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경부고속도로에서도 탱크롤이 이 차가 넘어져가지고 추돌 네. 사고까지 일어난 상황이고요. 여기저기 사고 때문에 출근길 많은 불편을 겪었을 것 같고, 또 지금 보면은 차도 같은 경우는 제설 작업이 좀 많이 된 곳도 있어요. 네. 특히 수도권은 많이 된 상황이지만 차도는 괜찮은데 인도는 제설 작업이 잘 안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게 앞에 눈이라든가 집 앞에 눈을 우리가 직접 치우고 쓸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아직까지 안 되다 보니까 인도 빙판길에서 넘어졌다. 넘어질까 봐 천천히 걷느라고 출근하기 힘들었다. 그리고 대중교통에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지하철에서 거의 붕 뜬 채로 출근했다. 이런 경험담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꼭 이제 승용차를 피하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를 하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정말 빙판길 또는 이제 젖은 눈 신발에 있는 채로 지하철 계단 이런 데 위험해서 그렇습니다. 안전사고 정말 주의하시고요. 마음 급하셔도 조금은 차근차근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권님은 오늘 잘 출근하셨어요? 예, 저도 지하철 이용했는데 조금 붐비기는 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눈이 얼면서 도로가 빙판으로 변하는 곳이
오늘 오후, 오늘 저녁, 오늘 밤 추워집니다. 그러니까 내일 또 출근길이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다음 이슈로 들어가 보죠. 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 뭐 개문발차 얘기를 주초에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군요. 네, 지금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오늘 오전에 이 녹사평역 시민 분향소를 방문해서 이 분향하고 헌화를 한 이후에 참사 현장 이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야 국조특위위원들이 참사 현장을 찾아서 경찰과 소방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해 듣고 또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고 이어서 이태원 파출소도 방문했어요. 네. 거기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사하면서 참사 당일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를 따져 묻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또 유족들도 이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후에는 이 국조특위 위원들이 서울경찰청 또 서울시청 등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요. 자, 결국 어제 그 국민의힘 위원들 보이콧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가족을 만난 것이 국정조사 참여의 계기가 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처리가 먼저다. 그리고 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반대하면서 사실 국정조사를 여당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합의는 파기됐다 이렇게까지 그렇습니다. 얘기했어요. 합의 파기라는 게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입장이었거든요. 하지만 어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조위원들이 유가족을 만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유가족 만난 직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단 사퇴를 반려했습니다. 그동안 여당 측 국조특위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힌 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이 거취를 일임한 상태였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그 사퇴 의사를 반려를 하고 국조특위위원들 면담을 한 후에 오늘부터 복귀하겠다고 선언을 돌아간다. 한 것이죠. 그래서 어제 국조특위위원들, 국민의힘 위원들이 기자회견도 열어서요. 그동안 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로 인해서 정쟁화가 됐고 또 진상규명이 지연됐는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국정조사 본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족들을 만나면 이게 뭐 여당 입장에서 또 뭐 정부 측 입장 좀 불편할 수 있겠죠. 엊그제 한독수 총리의 분향소 방문 얘기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자, 간담회에서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까? 네, 어제 간담회는 35분 동안 이제 공개 발언을 했고 이어서 비공개로 전환이 됐었는데 다 합쳐서 한 2시간 20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네네. 간담회 시작부터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유족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상황이었고요. 고 이지한 씨의 아버지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 공개 발언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정조사가 동네 이장회의입니까?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네네. 저희 희생자들이 협상의 도구입니까? 하며 질타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가장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국정조사에 복귀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간담회 이후에 결국 국민의힘 위원들이 복귀를 하게 된 상황인데요. 요구는 이제 받아들여진 셈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또 눈에 들어오는데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희가 정치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자꾸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하나라도 있으면 좀 말해봐라. 그런 게 염려스럽고 우려됐다면 먼저 손 내밀고 저희를 이끌어줬어야 되지 않겠냐. 유족이 특정한 정치적 지향을 갖고 목소리 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펼쳤고 그리고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요. 특히 지금 참사 현장 인근 녹사평역에 마련된 이 분향소 여기 이제 앞에 보수단체도 있고 아니면 뭐 시민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2차 가해성 그런 발언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발언도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2차 피해, 2차 가해가 없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네, 자 국정조사 특위 어쨌든 이제 유족들의 이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외에도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들이 조금 일찍 정부 측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대목들이 있어요. 죄송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로도 전하고 어쨌든 요청도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은 좀 즉각 받아들이고 자 국정조사 특위 우여곡절 끝에 완전체로 활동은 하게 됐지만 지금 이 과정이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난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정해진 기한은 45일로서 1월 7일 종료되기로 예정이 네네. 돼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18일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절반 이상을 써버린 셈이 됐는데 이제서야 처음으로 현장 조사를 시작했으니까 네네. 일단은 남은 기한 내에 뭐 현장 조사도 있고 기관 보고도 받아야 예, 되고 청문도 실질 조사도 해야 해야 되고 되고. 하는데 다 할 수 있느냐? 네.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하겠다고 발표할 때도 그 기한 내에 다 하기로 한다고 했으니까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네. 사실 어제 복귀를 선언하면서도 이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또 여전히 남아있는 쟁점도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대검의 이 마약 관련 부서 네네. 그리고 대통령실 일부 부서에 네. 대한 이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냐는 것이 여전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쟁점에 있어서도 또 갈등이 벌어지면서 지연되는 것이 아닐까 좀 걱정이 있는 편입니다. 네. 청문회 증인 채택은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기관에 대한 뭐 청문이 기관 증인들 출석하는 게 다음 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근데 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자료 요구해도 자료가 잘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당이 지금 복귀를 했으니까 과연 정부에서 자료를 더 잘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가 부실하면 이 국정조사 자체도 부실해지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이 정부 측에서 얼마나 좀 효과적으로 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이것도 좀 하나의 난관입니다. 네. 어제 간담회에서 뭐 이게 국정조사도 하고 또 수사 결과도 보고 그래도 미진하다면 특검이라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주 원내대표가 했는데 이태원 참사를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수본 뭐 50일이 넘었는데 진전이 없다, 성과가 없다, 부실 아니냐, 미흡하다 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서 구청의 간부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네요. 네,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서 박희영 구청장 또 문인환 용산구청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여기다가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겁니다. 네네. 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2주 전에 영장이 기각됐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이 전 서장에 대해서 지난 10월 29일 참사 당일에 이걸 도착 시간을 어떻게 보면 조작했다는 의혹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상황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적용을 한 상황이에요. 결국 서울 서부지검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들 중에 문국장 영장에는 보완서를 요구했고 나머지 4명의 영장은 법원에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수본이 내세우는 게 바로 이 과실 공동전범 네네.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전범 법리 구성에 힘을 쏟는 특수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영장을 일괄로 신청하는 게 법원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여기서 또 일부가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특수본 입장에서는 공동정범 이 논리도 좀 깨지는 상황이 될 것 같고 기각이 됐다는 것 자체가 특수본의 수사가 좀 미진한 거 아니냐. 물론 그 영장 발부 여부가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국민들이 볼 때 언론이 또 분석할 때는 특수본의 수사가 좀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영장 심사 결과가 좀 중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초기부터 나온 얘기가 현장도 문제가 있었고 윗선도 문제가 있었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는데 지금 용산경찰서 수준에서 별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경찰청 그 위에 경찰청 얘기까지 있었는데 말이죠. 자, 이 얘기 한번 여쭤보죠. 지금 이 당권 주자로 김기현 의원과 이른바 이제 윤핵관의 그것도 좌장격 이 장제원 의원의 연대설 김장연대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장제원 의원이 이것을 좀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요? 네, 오늘 그 친윤계 의원 모임인 국민공감 모임이 있었어요, 아침에. 네. 여기에 장제원 의원이 참석을 했는데 이후에 기자들이 따라가서 이것저것 많이 좀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른바 이제 김장연대설 여기에 대해 물어봤더니 장 의원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맞선을 본 지 얼마 안 됐다. 벌써 결혼하라고 그러는데 아니 커피도 먹어보고 영화도 같이 보고 밥도 같이 먹고 데이트를 해야 결혼 결정을 하지 않겠냐? 데이트 중이다. 그 정도 보시라. 뭐 이렇게 지금 김장연대 데이트와 이제 비유를 하면서 뭔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비유로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았다고는 했지만 김 의원과의 연대설 뭐 썸 이상을 타고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김장연대설이 실체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김기현 의원도 오늘 같은 자리죠. 여기서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김장연대를 공식화 선언할 계획 자체가 없다. 김장 담그면 되지 김장 담근다고 선언하고 김장하냐. 이렇게 또 오늘 비유적인 또 표현을 썼습니다. 두 사람 다 이게 뭔가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그것을 딱 뭐 공식적으로 명시적으로 선언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갈 길 간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이 다른 주자들이 봐서 나경원 전 의원도 얘기를 했었지만 김기현 의원은 용산에 그러니까 이 한남동 관저에 갔다 왔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사실상 면접을 본 거 아니냐 그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 전 의원과 뭔가 연대설까지 그 연대설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나오다 보니까 결국 윤심이 김기현 의원한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물론 뭐 권성동 의원의 다른 주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마 부정적으로 얘기할 것 같은데 우선은 김장 연대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어디까지 좀 이제 커져서 결국은 이제 당권 주자들 간에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는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체로 이제 이 비윤이라고 해도 본인들은 다 친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크게 보면 뭐 범친윤 이렇게도 얘기를 하니까 근데 대표적인 이제 반윤 주자로 지금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꼴대로 옮겼다. 룰까지 바꾸느냐 이런 비판을 했는데 그 룰 변경에 대한 반발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공천 혁신이라는 말을 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사실 가장 강력하게 이 전대 룰 변경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었고 네네. 사실상 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종속되거나 네. 사당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계속 그리고 이제 표명했고요. 결국은 자신을 배제하기 위한 룰 그렇습니다. 변경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쳐내듯이 유승민 쳐내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반응도 있었는데 네네. 어제는 조금 더 발언 수위가 높아져서요. MBC 뉴스외전 인터뷰에서 내가 당대표가 되면 권력의 기생에서 국민 민심에 반하는 언행을 한 사람들을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 선언을 했고요. 또 이 전대룰 변경에 대해서 승부조작이나 다름이 없다. 유승민을 배제하기 위해서 별별 수단을 다 쓰는 것이다. 정당명을 윤심의 힘이라고 바꿔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 친윤계 의원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니고 윤심의 힘으로 바꿔야 한다. 야 당권 주자 치고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렇습니다. 강한 비판을 당에도 하고 또 이제 대통령실에도 하고 그런 셈이네요. 어쩌면 자기 색깔을 오히려 더 강화함으로써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공천 얘기가 나오는 게 민감하잖아요. 공천이 사실은. 그렇죠. 유승민 전 의원의 주장은 뭐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뭐 어떻게 보면 윤심으로부터 공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뭐 수십 명, 50명이 되는데 어려운 수도권에 가겠느냐.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있는 영남 지역으로 많이 갈 건데 네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역 의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사실상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많이 지지한다고 보여지는 그런 의원들을 향해서도 신호로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지금 현역 의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혁신 공천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지 윤심의 힘으로 당에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계속 펼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자, 이 전당대회에서 내년 3월로 지금 대략 예상되고 있는데 전당대회에서 이제 차기 당권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제 2024년 총선에서 공천권에 큰 영향을 행사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당심이 움직이고 또 의원들이 움직일지 이거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자, 지금 이제 눈이 많이 내린 날 수요일 점심시간인데요.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이슈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김한나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여전히 전국 곳곳으로 사고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언제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여주 휴게소 부근 4차로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는 가산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1km가량 여파받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남제천 나들목 부근에서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나 2차로가 막혀있는 상황이고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동창원 나들목 갓길에서도 승용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창원 분기점에서 북창원 나들목까지 4km 정체입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또 천안 분기점 부근에서 목천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북천안 부근과 김천 분기점 부근에서는 고장난 차량들을 처리하고 있어서 차선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자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줄여서 전장연 이렇게 부르죠.
이 전장현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을 한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서 국회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 출근 시간대 지하철 선전전을 중단한다. 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남겼냐면 전장현 지하철 탑승 시위 휴전을 제안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네. 그래서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좀 중단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고 네. 이어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계속한다면 뭐 더는 관용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경고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장현도 이런 오세훈 시장의 제안을 좀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요.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253일차 지하철 선전전을 멈추도록 하겠다. 또 오 시장의 휴전 제안 적극 수용한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그러면서 오 시장도 그러니까 최근 제정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걸 좀 내실 있게 진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회에 다시 이제 공이 넘어간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네네. 뭐 말씀을 저희가 계속 드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교착 상태입니다. 네. 예산안이 네. 처리가 지금 안 되는 상황, 연말까지는 최소한 간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선은 전장현 시위는 연말까지는 멈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경고 메시지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이렇게 다시 지하철 시위를 전장현이 재개를 하면 즉시 열차 운행 지연에 따른 수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 네. 이런 내부 방침이 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예산안 처리가 만약에 이제 어떤 예산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전장현이 시위를 재개할 거고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법적인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럼 과연 국회에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좀 처리할 것이냐. 네. 국회는 먼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애초에는 지금 이제 기재부 장관 면담 요청하면서 이 정부 초반에 전장현의 시위가 이어져 왔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정부 들어와서가 아니라 제가 전장현의 시위를 본 건 뭐 꽤 오래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요구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안을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짜증을 내시는 분도 있고 왜 저런 방식으로 하느냐 비판도 있지만 한번 이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의 요구 사항을 한번 짚어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뭐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선전전을 했었는데요. 지난주 선전전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요구해온 대로 이동권을 포함한 장애인 권리 예산의 빠른 처리를 이제 중점적으로 요구하면서 했던 네. 것인데 사실 지난주 선전전에서 서울시가 무정차 통과를 선언하면서 그랬죠. 그러한 조치는 이 장애인 시위로 인해서 마치 시민들이 아예 지하철을 아예 이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한역을 지나가는 건 더 큰 피해가 발생하니까 네네네. 서울시가 고의적으로 더 큰 피해를 발생시켜서 시민들과 장애인을 이간질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이 더 컸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선전전은 그러한 서울시의 무정차 통과에 대한 규탄의 의미가 있었고요. 네. 이동권 예산 확보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했던 예산 권리 예산보다 절반 정도가 삭감된 채로 현재 반영된 예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또 추경호 기재부에서 기재부 장관이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네네. 지금 이 51% 정도 반영된 것도 네. 이런 것 때문에 장애인 단체에서는 계속해서 좀 불안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빨리 처리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이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이동권을 비롯한 권리 예산에 대한 선전전 그리고 장애인들의 시위는 길게 보면 사실 20년이 됐고요. 2001년에 오이도역에서 노부부가 휠체어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오래됐는데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사회적 파장도 컸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때부터 장애인들이 이게 보통의 목소리를 내는 행위로는 전달이 안 되는구나 해서 사실 본격적으로 투쟁이 시작된 것이고 네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문재인 정부였던 지난해 말부터 네. 현재 선전전이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시민분들 많은 불편이 있지만 지금 이번 선전전에서 논란이 됐던 뭐 안전 발판을 요구하면서 지연이 된 부분 5분 동안 타고 내리는 행위가 고의적 지연 아니냐 그리고 사다리 같은 거 자꾸 반입하는데 이것도 고의적 지연 아니냐 하지만 생각해보면 안전 발판 타고 내리는 행위 5분 안에 그리고 뭔가를 들고 가는 행위는 사실 비장애인들에게는 굉장히 일상적인 일입니다. 네네. 사실 장애인들에게는 일상적이지 않다는 걸 우리가 조금은 이해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저상버스 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뭐 이게 사회적 논란이 될 때마다 대책에 대한 얘기는 많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20년이 지났지만 장애인이 이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네. 사실상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어렵다.
자, 이게 문제인데요. 결국은 이제 장애인, 비장애인에 대한 말 그대로 차별이 좀 없어지면 이 시위가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쉽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영권님, 요거는 다음 이슈인데요. 자, 지난 16일 일본이 국가안전보장 전략을 개정하면서 반전 능력을 명시해서 논란입니다. 네. 이게 선제적 공격 얘기도 들어있다고 하고요. 자, 그런데 북한은 또 여기에 반발하면서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고체 연료 개발 얘기도 하고. 네. 근데 여기에 또 우리 군과 미군이 함께 대응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북한이 꼭 도발을 이제 일본의 이 반격 능력 명치 때문만으로 한 것은 아니고 또 그동안 쭉 유엔의 이 인권 결의안 채택도 그렇습니다. 있었죠. 네. 여러 가지 현안과 또 한미 간의 공조가 계속해서 군사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꾸준히 지금까지 반발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 일본의 반격 능력 명시가 또 하나의 도화선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제 북한이 이 일본의 반격 능력 선언에 대해서 침략 노선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불러오는 선제 공격 선언이다. 네네. 실제 행동으로 우리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좀 겁박성 발언까지 하면서 굉장히 수위를 높였고요.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고체 연료 부분이나 또 대기권 재진입 기술 ICBM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우리가 달성했다. 그래서 우리가 정찰 위성도 이미 띄워서 서울도 우리가 찍고 있다면서 이미지도 사실 공개를 했었는데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한미 전문가들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고 반박을 하니까 기술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담화를 발표해서 계속 네. X소리 하지 마라. 걱정을 해도 우리가 한다. 왜 남의 무기에 당신들이 뭐라고 하느냐. 네네.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제 우리 군과 미군이 또 합동 공군 훈련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미국의 공군 F-22 신예 전투기는 물론이고 전략 폭격기까지 동원이 네. 돼서요. 그동안 약속했던 확장 억제의 상시 배치 수준의 확대를 어제 조금은 처음으로 확인해 본 수준이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일본의 이 반격 능력 명시가 벌써부터 조금 이 긴장을 높이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일본의 반격 능력 이것도 심각한 문제고 지금 독도 영유권 주장이 그렇습니다.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군대를 갖는 보통 국가가 되겠다고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한미일 안보 협력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건 뭐 북한이나 중국에 대응하는 그런데 문제는 또 일본과 우리의 관계는 별도로 있는 것이고 과거사도 있는 것이고 자, 북한은 계속 수위를 높이고 우리는 또 한미 공조로 이걸 대응을 하고 일본의 자리는 어디인지 헷갈리고 근데 조금 제가 좀 이제 웃은 건 뭐냐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왜 그렇게 거셉니까? 박 기자님 이거 직접 쓰는 거예요? 네. 거의 욕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한 메시지가 나가야지 네. 또 이게 보도도 잘 되는 그런 상황을 좀 노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선정주의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더 강경한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어떤 단어를 쓰는지 어떤 네네. 표현을 쓰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북한의 담화나 성명을 봐왔지만은 뭐 강한 내용을 쓰는 게 뭐 북한에 계속 이제 보여준 그런 트렌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뭐 이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 놓고 네. 해도 우리가 해야 할 걱정을 왜 당신들이 나서서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네. 비판을 했는데 이게 참 웃프다고 해야 될까요?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게 걱정인데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1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사실상 승리했는데 당시 현직 대통령이던 도널드 트럼프 지금은 전 대통령이 네. 거의 승복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이 터진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우 성향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을 해서 폭동을 일으킨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 사태를 조사해온 미국의 하원 특위가 형사처벌 추진을 권고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1월 6일 미국 의회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폭동 사태. 네.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인증하는 절차를 막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회에 난입을 했었죠. 네네. 이게 상당한 파장을 일으켜 왔는데 사망자도 나오고 미국 의회가 막 불타고 그렇습니다. 정말 초유의 장면을 봤죠. 네, 그래서 미국 하원에서는 지난해 여름 특위를 만들었어요. 이 사건을 조사해 왔는데
1년 6개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을 포함해서 한 백악관 관료 뭐 등등해서 1000여 명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또 공개 청문회도 10번 정도 열었는데 결국 결론에 도달한 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반란 선동, 또 업무방해, 사기 공모, 허위 준술 4가지 혐의로 기소하라. 이게 법무부에 권고를 한 겁니다. 네. 요약본을 보면은 이 명확하게 특이의 생각이 들어 있는데 16 사태의 핵심 원인은 단 한 사람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다. 네. 그가 없었다면 이번 사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지 선언한 상황이니까 정치적 타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지만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끄떡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미국 하원이 지금 공화당으로 이제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더 이상의 뭔가 이걸 좀 파고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더 이상의 진전된 요구나 이런 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 의미를 좀 절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이 법무부가 지금 기소 권한을 갖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 트럼프의 기밀 문서 유출, 의회 난동, 선동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을 또 진행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정 자체가 특검 수사에 힘을 보태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좀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원의 특위의 기소 권고 이건 강제력은 없기 없습니다. 때문에 기소를 권고하는 것이고 법무부가 받아들일 것인가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하원 특위 활동과는 별개로 특검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거기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약에 기소가 되면 이제 뭐 차기 대권 선언, 출마 선언한 건 또 굉장히 힘이 빠지겠어요. 네. 근데 뭐 지지층은 더 이제 공고하게 뭉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한 가지 소식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른바 프락치 의혹을 받고 있는 행안부의 김순호 경찰국장이 어제 치안 정감으로 승진을 했는데 이게 꽤 고속 승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오늘 2부 마지막에 사건본부가 있어서 이 경찰 출신의 교수님이 오시니까 한번 사건본부에서 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해 볼까요?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7922님께서 캐롤송 중에 하나 들려주세요. 대범하게 아무거나 골라주세요. 눈도 왔고 기분 전환 겸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마침 저희 PD님이 가요 프로그램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PD픽 아주 선곡은요. 성시경의 윈터 원더랜드. 자, 이 노래를 들으시고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Snow is glistening, a beautiful sight. We're happy tonight,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Gone away is the bluebird, here to stay is a new bird. He sings a love song as we go along,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In the meadow we can build a snowman, then pretend that he is Parson Brown. He'll say, are you married? We'll say, no, man. But you can do the job when you're in town. Gone away is the bluebird, here to stay is a new bird. He sings a love song as we go along,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Can build a snowman, then pretend that he is Parson Brown. He'll say, are you married? We'll say, no, man. But you can do the job when you're in town. Later on we'll conspire as we dream by the fire, to face unafraid the plans that we made, walking in a winter
winter wonderland.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Walking in.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한글로 문과 안이란 글자를 쓰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한자 문문자에 고유어 안자가 합해진 문안은 말 그대로 문의 안쪽을 뜻하기도 하고요. 사대문의 안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그럴 문자에 책상 안자로 이루어진 문안은 나중에 자세하게 참고하거나 검토할 문서와 장부라는 뜻도 있고요. 광고 문안이라든지 문안을 작성하다와 같이 문서나 문장의 초안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물을 문자에 편안한 안자로 이루어진 문안은 우더른께 안부를 여쭌 또는 그런 인사를 뜻하지요. 문안 편지라든지 문안 인사를 드리다와 같이 표현합니다. 이와 관련된 표현으로 새문안이란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새는 해세자를 쓰는 것인데 새해에 윗사람에게 안부 인사를 여쭙는 일 또는 그 안부 인사를 뜻해서 선생님께 새문안을 올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문안이란 표현은 모두 문안 이렇게 짧게 발음하는 반면에 우더른께 안부를 여쭌다는 뜻의 표현은 문안이라고 길게 발음합니다. 새문안과 같이 문안 안에 다른 말을 붙이는 경우에는 짧게 발음하는데요. 여기서 새는 길게 발음하는 한자이기 때문에 새문안 이렇게 발음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고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과 경북 일부, 경남 북서 내륙과 제주도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 내륙과 산지, 제주도 산지에는 2에서 7cm, 충청도와 전라도 동쪽 지역, 경북과 경남 서부 내륙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더 오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그 밖의 서쪽 지역에도 곳에 따라서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이 눈은 늦은 오후에서 밤 사이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4도, 대전 5도, 광주 6도 등을 보이며 어제보다 조금 높은 곳이 많아서 추위가 주춤하겠지만 밤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내리는 눈과 비가 얼면서 퇴근길에 빙판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고요. 서울 경기와 강원 내륙, 충북과 경북 북부에는 밤부터 한파특보도 발효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의 기온이 영하 9도, 대구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모레 아침에는 서울 영하 14도, 부산 영하 6도까지 내려가 올겨울 최저기온을 보일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0.7도, 지금까지 3.2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회 이태원 국조특위가 오늘 첫 합동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분향소와 참사 현장, 이태원 파출소 등을 찾았는데 유가족들은 국조위원들을 향해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기재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집권 2년 차인 2023년을 노동, 교육, 연금의 이른바 3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사전 리허설 영상을 송출한 YTN에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 것을 두고 누가 봐도 언론에 대한 겁박이자 탄압이라면서 날리면 시즌2를 시작하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광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앵커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예. 이렇게 와주셔서 오늘 첫 출연이시죠. 네네. 자주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백화점 가본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저도입니다. 요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네. 백화점 영수증 거래가 연말로 갈수록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 이게 백화점 VIP 자격 유지를 위해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영수증 거래라는 게 영수증을 사고 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백화점 VIP 자격을 받아본 적이 없고 친한 곳이 아니라서 네. 저도 봤는데 백화점 최우수 고객 VIP들이 연말이 갈수록 어떡하지? 내 VIP 자격이 유지가 될까 내년에도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네네. 예. 먼저 VIP 백화점 등급은 백화점마다 조금은 다른데 예. 일단 뭐 기본으로 1년 안에 우리 백화점에서 얼마 쓰느냐가 네. 가장 큰 기준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400만 원 쓰는 고객부터 뭐 최대 1억 넘게 쓰는 고객까지 등급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등급이 있겠죠. 예.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한 5천만 원을 써야지 다음에 내 지금의 VIP 등급이 유지가 된다. 그런데 12월인데 한 100만 원이 모자라요. 산 게. 그러니까 네. 그 100만 원어치 영수증을 산 사람이 있냐. 다른 사람 인터넷에 거를. 올려서 네. 그 사람이 근데 포인트를 적립하지 않았으면 나한테 팔아라 영수증. 내가 포인트 적립을 네네네. 해서 내년에 VIP 되게 그렇게 해서 수수료 같은 거를 한 2에서 5% 받는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면 500만 원짜리 물품을 산 고객에게 영수증을 받으면 한 10만 원에서 25만 원 주고 그 영수증 사서 포인트를 자기한테 적립을 하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그럼 백화점 도대체 어떤 혜택 때문에 이런 영수증까지 VIP가 사는 것이냐. 그러게요.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네요. 저는 그런 혜택을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강조하지 마세요. 보니까요. 일단 무료 주차 있고요. 발렛, 뭐 전용 라운지 같은 거 한여름 한겨울에 왔다 갔다 추울 때나 더울 때 들어서 쉴 수 있고요. 명절 같은 때 생일 때 선물도 주고 뭐 문화센터 할인까지 받고 또 큰 대형 아울렛 매장도 백화점 이름으로 달린 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주말 같은 데 백화점 잠깐 가면 주차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아, 맞아요. 예. 근데 거기서 발렛 전용 차선이 있어서 그분들은 발렛으로 쭉 빠져서 주차할 때 시간이 거의 안 걸린다는 거예요. 뭐 오래 그냥 뱅뱅 돌지 않아도 되는군요. 예,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어서 이런 거래를 하는데 일단 본인이 일단 VIP고 실적이 충분한데 백화점에서 구입을 더했으면 영수증이 남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남는 거를 부족한 사람한테 팔면서 돈을 수익을 얻고 그다음에 부족한 사람은 얼마 안 되는 차익을 돈 주고서라도 VIP로 된 다음에 나머지 누리는 혜택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서로 좋은 그런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해는 됩니다. 예, 이게
일종의 영업방해, 백화점의 영업방해일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은 전 불법 아니에요? 예, 내가 산 게 아닌 걸 내가 산 걸로 잡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백화점에서도 홈페이지에 이런 부정 거래에 대해서는 VIP 혜택을 박탈하겠다 이렇게 공지는 내리는데 발각되면 근데 적극적으로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는 현실인가 보더라고요. 뭐 400만 원이 기준인데 380만 원은 구매했는데 20만 원을 뭐 이렇게 메꾼다고 해도 그걸 또 따지기가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는 엄포는 놓는다. 하지만 굳이 뭐 적발하진 않는다. 뭐 백화점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시는 좀 시간 여유로운 분들이라면 이게 VIP 등급이라는 게 또 메리트가 있겠구나 싶긴 한데. 그렇습니다. 아유, 저는 뭐 바빠서 백화점을 찾아갈 시간이 없으니까 딱 와닿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은 어쨌든 그렇게 정당해 보이진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 끝났습니다만 워낙 결승전이 명승부전이라 역대급 그 여운이 오래 가고 특히 저도 이 바르셀로나의 메시 선수를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터라 뭔가 이렇게 좀 충만감이 있어요. 성취했다. 사실 뭐 저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지금 아르헨티나는 연일 축제 분위기라고 하던데 월드컵 우승이 경제로 힘든 국민들에게 일종의 진통제 효과를 내고 있다. 어느 정도입니까? 그런가 봐요. 엄청난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잠시 멈추게 된 것 같은데 아르헨티나 36년 만에 우승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비참한 일상을 잊게 해준 우승이다. 이게 이렇게 또 좀 아픔이 있는 제목이네요. 그러니까 왜 비참하냐를 봤더니요. 아르헨티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해 1월에는 50.9%로 벌써 50% 넘기 시작을 했습니다. 5%도 높은데 그렇습니다. 50%. 그리고 지난달에 92.4%까지 올랐고요. 올해 말이면 100% 넘겠다. 그러니까 물건 하나 그 제값으로 물건 이제 반밖에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아르헨티나가 올해 우승까지 해서 역대 월드컵에서 총 3번을 우승한 거거든요. 근데 늘 우승을 살인적인 물가와 같이 만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동안도. 보니까요. 78년에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우승했을 때는 물가가 176%였고요. 두 번째 우승했을 때는 멕시코 월드컵, 우리나라도 차범근 선수가 출전했던 그 월드컵에서 1986년인데 그때도 물가가 116%였습니다. 마라도나의 시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이번에 결승에 대해서 이렇게 또 평가를 한 게 좀 와닿더라고요. 축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도 월드컵 우승으로 얻은 희망과 자부심은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아니 IMF 때 우리 박세리 선수가 최초로 LPGA 우승했을 때 그때 얼마나 상록스 음악 들으면서 국민들이 힘을 냈죠. 전 이게 이해가 되네요. 그래요. 그래서 마라도나 이후 말씀하신 마라도나 이후에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했고 어제 뉴스 보니까 대표팀이 귀국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제 그날을 임시 공휴일로 해서 다 같이 축하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월드컵 사상 아르헨티나가 우승 팀 최고액을 받았습니다. 한화로 약 547억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16강 진출국은 다 우리나라 포함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180억 원 정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청취자님 정말 딱 집어서 메시가 지금은 바르셀로나 아니고 파리 생제르맹 소속입니다. 확인해 주셨는데 알고 있고요. 바르샤에 오래 있어서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메시 선수가 10살 때 호르몬 결핍으로 성장이 멈췄는데 바르셀로나 구단이 한 달에 90만 원씩의 시술비를 지원하면서 유소년 때부터 키운 선수예요. 감동의 스토리죠. 찐팬 맞으시네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요. 이 트위터 경영에서 손을 뗄 것인가를 놓고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이게 그 덥석 샀잖아요. 60조도 넘는 거액으로. 앞으로 행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제발 일론 머스크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하던데 맞습니다. 머스크가 일단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에 이사회도 해산해버렸고 또 대량해고 바로 날려버렸거든요. 맞아요.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을 다시 복구해줬고 이렇게 해서 검열이 너무 완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광고주들이 많이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인 최근인데요. 본인한테 비판적인 기사를 쓴 유력 매체 기자들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CNN, 뭐 미국의 소리 방송 이런 기자들의 트위터 계정을 다 정지해 버렸거든요.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예. 네. 그래서 이게 또 이 악재가 테슬라까지 번져가지고 테슬라 주주들도 너무 테슬라에는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반발도 있었습니다. 악영향을 주니까. 예. 그래서 트위터에서 그럼 안 되겠다. 기자들 계정 다시 복구하자. 바로 복구했지만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머스크가 본인의 트위터에 이렇게 투표를 한 거예요. 네. 내가 트위터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까? 받겠다. 투표해라. 네. 예. 자신이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1,750만 명 정도가 투표했는데 57.5%가 그래 너는 물러나야 한다 였고요. 네. 아니야 계속 해줘가 42.5%였습니다. 네. 예. 근데 이후에 머스크가 트위터에 권력을 가장 원하는 사람이 가장 그것에 부적합한 자다라는 글을 남긴 거예요. 그러면 물러나나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스크는 본인이 이미 결정 내렸을 거야. 왜냐하면 항상 결정 내리고 이런 식으로 투표를 잘하는 사람이야. 정해놓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러나기로 결정한 것 같다.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속보가 나왔거든요. 그 머스크가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어요. 나는 트위터 CEO 자리를 맡을 만큼 충분히 어리석은 누군가를 찾는 대로 트위터 CEO직을 사임할 것이다. 이렇게 뭐예요? 누군가 여기에 나 CEO 하겠습니다고 응시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워싱턴 포스트의 그런 뭐 지적도 맞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어쨌든 기인은 기인이네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본인도 물러날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오너로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영향력이 또 안 미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테슬라에 집중하시고 우리나라에도 테슬라 주식가는 갖고 있는 분들 많은데 걱정시키지 마시고 트위터는 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성장시키도록 하면 좋겠네요. 자, 주요 업무지구의 출퇴근 시간 조사를 해봤는데 요 칼퇴는 여의도. 야근은 판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직장인들한테 출퇴근 시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18일에 SK텔레콤이 올해 대한민국 대표 업무지구 11곳의 인구 통계, 뭐 출퇴근, 이동 이런 걸 분석해서 발표한 거거든요. 근데 하루 평균 시간이 가장 긴 업무지구는 판교다. 8시간 48분이다. 그러니까 점심시간 빼면 9 to 6로 하면 한 8시간 보통 근무한다고 치면 한 48분 더 많은 게 판교였다. 이렇게 나왔고요. 9시간 가까이 평균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그 지구가 한 8시간 33분 정도, 그다음에 사다분 N쪽은 8시간 31분, 그리고 세종 정도는 8시간 딱 맞췄고요. 공무원 지구. 그러네요. 마곡 같은 경우가 8시간보다 좀 미만이었어요. 7시간 36분. 근데 마곡이 지금 강서의 판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판교랑 비교하면 한 1시간 정도 넘게 근무 시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무 시간이 짧은 거잖아요. 마곡이 일찍 퇴근한다. 왠지 마곡으로 가고 싶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많은 그렇습니다. 청취자분들도. 그리고 출근 시간을 보면요. 가장 빨리 출근하는 곳 보니까 여의도 이쪽이 가장 빠르다. 그러니까 43% 정도가 한 오전 8시에 출근을 하고 또 오전 7시에 출근하는 사람들도 27%다. 그러니까 총 70% 정도가 8시 전에 출근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종은 8시 정도에 출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판교는 36.3%가 8시 정도에 출근한다. 또 퇴근 시간 보면 보통 6시 칼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여의도는 빨리 출근하는 만큼 좀 빠른가 봐요. 오후 5시에 퇴근을 해서 전국에서 가장 퇴근 시간이 빠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무 시간은 긴데 칼퇴 여의도는 칼퇴니까. 그리고 근무 판교 시간이 같은 길지 경우가 않은데 그래요. 판교가 오후 7시, 8시 사이에 퇴근하는 게 많아서 판교가 야근이 되게 많다. 판교가 이제 IT, 디지털 회사들이 많으니까 그쪽에 아무래도 이제 노동 시간이 좀 집중적으로 긴 것 같고 여의도는 이제 금융가가 있죠. 서여의도는 국회가 있는데 국회는 좀 특이한 직장으로 봐야 되겠고 금융권은 빨리 출근하고 빨리 퇴근한다. 지금 청취자 3660님 지금 뉴스캐스터 목소리 연합뉴스TV 김민광 앵커이신가? 맞습니다. 바로 그분입니다. 시사본부에서 뵙다니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제가 영광이죠. 자주 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목소리도 좋으시고 시원시원한 방송인이십니다.
그래요. 자, 오늘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다음에도 또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주시면 좋겠는데 김민광 우리 캐스터님은 몇 시 퇴근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라서 출퇴근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날 다르다. 네. 오늘은 여기서 퇴근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눈 오는 날은 막 2시도 안 됐는데 예. 부럽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김민광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수의 눈으로 현안을 들여다봅니다. 보수의 품격. 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그널을 딱 들으시니까 무슨 드라마. 그러니까요. 같죠? 어디 나왔더라? 좀 비장한. 저도 어디선가 많이 익숙한데. 자, 그리고 진행을 돕기 위해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 지난번 시사본부에 출연하셨을 때요. 유튜브 조회수를 보니까 이현주 의원님 무려 60만이 넘었습니다. 궁금하신 청취자분은 다시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봤는데 이 진영에 상관없이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정치의 본질을 콕 짚어서 할 말씀은 하시는 게 인기 비결 아닐까? 네, 감사합니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현주입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어느덧 올해가 이제 9일? 금방 한 해가 다 지나가네요. 이제 연말이요. 이제 새해가 훅 올 텐데. 그러니까요. 올해를 잘 마무리해야 또 내년을 우리가 기분 좋게 맞을 수 있을 텐데 시사본부에서도 이제 한 해를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오늘 보수의 품격이에요. 의원님, 네.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 어떠세요? 네, 좋은 일도 있고 뭐 다사다난했죠. 네. 네, 특히 이제 아주 좋은 뉴스는 월드컵 그때 8강 갔던 골. 16강. 예. 네, 16강 갔던 골. 네. 그래서 그때 손흥민, 황희찬. 네. 그 콤비. 골. 그때가 제일 기뻤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샌 뉴스는 그 이태원 참사. 네. 그리고 최악의 블랙 코미디는 저는 바이든 날리면 논쟁.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잊을만한데 바이든 날리면. 근데 지금 또 뭐 언론 이슈가 계속 터지고 있어서 그래요. 자, 국가적 차원에서 오늘 스포츠를 첫 번째 기쁜 소식으로 꼽아주셔서 의외였는데 국가적 차원의 변화가 많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정권 교체죠. 지금 대통령이 바뀌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이 3월에 대선이 끝났고요. 자, 지난 윤석열 정권 8개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제 국민들이 정권 교체에 대해서 기대한 게 많이 있었죠. 네. 뭐 그거는 아무래도 그 전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된 것들인데, 그게 이제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전 정권에 대해서 심판만 하시고 그거를 돌아보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도 곧 평가 대상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거 걱정스럽죠. 예를 들어서요. 그 문재인 정권에서 예를 들어서 뭐 무리한 어떤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다. 네. 뭐 그거 또는 52시간 주 52시간 이게 뭐 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다. 근데 이것 자체를 되돌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렇게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그 당시에는 문제 제기가 없었나? 다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 지지층만 보면서 그냥 쭉 간 거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집단지성이 최대한 발휘돼서 지혜로운 결론을 가져오도록 하는 건데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과거 정권에 대해서 뒤집기만 하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러면 지금 어떤 다른 대안을 가지고 할 때도 또 부작용에 대해서 야당이 지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태도를 바꿔야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주 52시간 얘기를 할 때도 그것이 부작용이 있었으면 그것을 보완하더라도
거기에 또 새로 하는 부분에 또 부작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대통령 바뀔 때마다 뒤집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불쌍해지는 거죠. 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 뭐 다수가 좀 공감하실 이야기 같아요. 네. 뒤집기는 계속 뒤집는데 뭔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나아지길 원해서 바꾼 건데. 아, 그렇죠. 나아지느냐? 계속 그러면 5년마다 뒤집습니까? 그리고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네. 우리 국민의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죠. 그리고 그 전에 또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 왜 문제가 됩니까? 그거를 문제를 삼는 이유도 그 당시에 보면 어쨌든 국민이 죽었는데 네. 그것을 정부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정부가 최대한 보호했느냐 아니면 또 끝나고 나서 죽었다 하더라도 이 책임을 끝까지 지고 책임을 했느냐? 묻고 수습했느냐 이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태원 참사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네. 이제 지나간 건 막 심판하는데. 전 정부의 문제는 아주 치밀하게. 네. 그럼 지금 그 교훈을 가지고 달리 행동해야죠. 네. 이태원 참사도 정부 죽인 건 아니지만 네. 질서 유지를 최선을 다해서 했느냐? 그래서 피해가 확대되는데 책임이 없느냐? 네.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형사 책임뿐만이 아니라 네. 제대로 구조에 대해서 성찰하느냐? 네.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국민들. 다시는 이런 일이 그게 정말 정권 없도록 교체의 하겠느냐. 진정한 뜻이다. 저는 그렇게 중요한 생각합니다. 점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 결국 정권은 국민의 삶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우리의 삶을 낫게 또 진화, 발전 시켜주길 기대하는 건데 심판자 역할만 하고 있다. 네. 바꿨으니까 끝이냐? 아니다. 자, 예를 들어서 최근 화물연대 파업 얘기도 지난번에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그리고 최근에 이제 3대 개혁 많이 지금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좀 돌아봐야 할 대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치 원리라는 거는요. 특히 대통령이 되시면 선거 때는 막 싸우죠. 서로 네. 다투고 내 말이 옳다라고 국민들한테 어필을 하다가 선택되면 물론 나의 아무래도 생각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되지 않은 다른 사람을 지지했던 국민들 또 자기 안에서 자신과 꼭 생각이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결선에서 함께 마음을 합했던 국민들 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종합해서 국가 원수가 됐으니까요. 네. 종합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럼 화물연대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강단 있게 하신 거는 좋았는데 네. 근데 그 처벌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몇 년 있다가 또 나와 이 문제. 그때는 더 비참해져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왜 이런 주장을 할까?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이걸 돌아보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이고요. 그 과정에서 불법이 생기는 거를 처벌하는 거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하실 일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여쭙고 싶은 것이 제가 한 8개월을 지켜보니까 윤석열 정권이나 이제 윤석열 정부 그 인사들의 어떤 일관된 태도 중에 하나가 정치적 적대자를 자꾸 이제 상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안을 다루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셨던 화물연대도 그렇지만 뭐 민주노총을 비롯한 이제 노조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서 최근에도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타겟을 찾는 것처럼 이제 건설노조를 언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 야당에 대해서도 협력할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대결할 대상으로 봐서 야당 대표도 아직 뭐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결국은 대통령이 다른 정치적 경험이 없이 검사로서만 평생을 살아오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돼서 결국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단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이나 집단을 처벌하면 모든 게 끝난다. 할 일을 다 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 그거는 이제 검찰이나 경찰의 영역이고요. 네네네. 정치 또 국가 최고 지도자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검찰총장이 대통령 자리에 가 계신 느낌? 그러니까 대통령의 제왕적 우리나라 특히 대통령 중심제지만 특히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인데 그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력을 검찰총장이 행사하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이렇게 어딘가가 허전하죠. 어딘가가 국정의 운영에서 뭔가 해결하는 것들이
이렇게 막 처벌하고 나쁜 놈을 뭐 잡아가고 이런 거는 하는 것 같은데 네네. 거기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유불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법치도 너무 과하면 네. 공안이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함께하는 국민들 이런 국민들의 얘기 이렇게 다 듣고 왜 이게 그냥 자신이 잘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민주공화국의 국가 원수의 의무예요. 우리 헌법상 책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 원리에 따라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거나 또는 지지했어도 자신의 측근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통치 권력을 위임받은 거 아닙니까? 추상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뽑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만 위임받은 거고 나머지 국민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고 나면 모든 사람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한테 딴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들의 생각도 국민의 주권의 일부인 거예요. 그럼 그 권력을 조화시키는 것이 본인이 사회자로서 모든 어떤 그 의장 역할을 하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의 생각을 반드시 들어야 돼. 우리는 좀 착각하는 게 대통령만 되고 나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절대 권력을 가진 것처럼 착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5년뿐이 안 되지만.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린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그 헌법에 나와 있죠, 제일 앞에. 국가 경영을 하는 동안도 그렇죠. 민주적인 절차가 있는 내가 것이고. 절대 권력을 갖는 게 아니라 일종의 어떤 그 결재권 내지는 위임된 권력의 마지막 사인하는 사람이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다른 정치 권력들 세력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위임된 권력의 권한 배분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문제인 게 왜 뽑았으면 그 사람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딴소리하면 되게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처럼 취급하고 비효율적이라고 그 왜 그러냐면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우리는 아직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권위주의 체제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래 살았죠. 근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훈련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 초입이라 혼란이 좀 있다. 그런데 저희 작가가 인상적으로 의원님 말씀 들은 대목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출래불사춘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봄은 왔지만 아직 봄은 아니도다 이런 것처럼 정권 교체가 참 중요했는데 됐는데 아직 진정한 정권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잘못됐던 것들의 내용만 생각하지 말고 그게 왜 그렇게 그때도 다른 얘기들이 분명히 예를 들면 소득주도 성장할 때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외쳤었어요. 문제를. 그죠? 근데 결국 나중에 가서 그 문제 불거졌잖아요. 근데 왜 그때 그렇게 외칠 때 듣지 않았을까? 그걸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그 결과만 가지고 뒤집는다고 똑같은 방식으로 뒤집는다고 되는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야권 인사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좀 답답해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여당이었다가 야당이 돼서 답답한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정치가 실종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어쨌든 의회 다수당을 아직 점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대통령에 대한 이제 견제 작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대통령제라는 게 그냥 대통령이 그냥 무시하려면 영원히 무시할 수 있는 거구나. 뭐 예를 들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야당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많은 이제 인사들이 뭐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고요. 이현주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상황에서 행안부 장관이 계속 자리를 지키는 거는 대통령한테 중장기적으로 무조건 부담이 된다. 이런 제언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회에 이제 해임 건의안조차도 그냥 무시해 버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이거 무시할 수 있는 거구나. 그냥 대통령이 고집을 부리면 정치가 작동 안 한 상태로도 계속 국정이 굴러가는구나. 이런 답답함을 좀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의 어떤 맹점인데요. 일단 선출을 민주적으로 했다고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게 아니고 사실 그 과정에서 민주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대개 보면 거기에는 제동장치가 강력한 게 없기 때문에 선출만 딱 끝나고 나면 선출한 권력이 아무리 독선적으로 해도 막을 수가 없는 주어진 거죠. 임기 동안은. 과거 히틀러도 사실 선출된 권력이고요.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호불호가 있지만 트럼프 이후에 보면 그런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러면 특히 우리나라 더 문제가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제 하에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대통령제는 대통령 권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내각제랑 달라서 그 어떤 역사적 경로를 보면요. 의회가 강력하게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도록 모든 장치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의회는 대통령을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네. 절대 시종이나 네. 대통령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대통령제 하에서 국회의원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그것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각제는 달라요. 내각제는 총리가 권한이 그렇게 없잖아요. 그냥 당이 의원들이 집권하는 거거든요. 다수당의 그러니까 한 몸인 대표일 거죠. 뿐. 네. 한 몸인 거고 대통령제는 엄연히 다른 기관이고 그래서 이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이게 독재로 흐를 경우를 대비해서 견제하도록 모든 것이 설계가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돼 있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민주화 이후에 87년 이후에 네. 개헌을 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체득이 잘 안 돼 있다 네. 보니까 좋은 걸 다 짬뽕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권한 막강하게 하면서도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것보다는 네. 내각제에서 국회가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지는 이런 어떤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대통령하고 한 몸이 되는. 그래서 장관으로 가잖아요. 이건 말이 안 돼. 대통령제에서 국회의원 장관 가면 국회의원직 내려놔야 돼요. 네네. 근데 그냥 가면서 겸직을 겸직하고 하고. 그러니까 다 장관 자리 바라보고 또 전직 같은 경우에는 막 낙하산 공공기관에 낙하산 바라보고 전부 다 줄 서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제에서는. 그다음 공천 보세요. 대통령이 그다음 당대표가 공천에 개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당대표를 통해서.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공천을 당대표라는 게 있지도 않고요. 공천을 당이 안 합니다. 국민들이 하죠. 그 왜냐 하면 의원들이 대통령의 권한에 의해서 복속되는 걸 막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나라들이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때 짬뽕해가지고 지금 엉망이 된 거예요. 엉망이 됐다. 저는 이거 개헌해서 어느 쪽으로 가든 제대로 가야 된다. 제대로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좀 요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뭐 임 작가도 여쭤봤지만 대통령이 이제 정치인이 아니고 검사, 그것도 검찰총장 출신이라 좀 과잉 법과 원칙 강조하는 거 아니냐. 그 외에 정치의 영역이 있다. 지금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자, 이제 실제로 의정활동 해보셨으니까 지금 네. 연말에 제일 세게 지금 뭉쳐있는 이슈가 매일 다루는 예산안이에요. 그런데 이제 야당에선 이런 좀 문제 제기를 하죠. 사실은 여당하고만 얘기하면 합의가 될 텐데 대통령실이 뒤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 같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안 정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대통령제에서는 예산안이 국회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과 정부는 집행을 하는 거고 네. 입법이라는 예산을 통해서 어떤 것을 설계하는 건 국회가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짬뽕하는 바람에 예. 정부가 집행도 하고 설계도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이러니까 힘이 계속 정부한테 과잉으로 몰리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국회가 심의라도 하는 것은 어쨌든 그걸 통해서 철저하게 견제를 해야 돼요. 근데 여당이 국회의원인데 아무 말도 못해 정부에 대해서. 네. 오히려 이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야가 합의를 하고 대통령이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수용하도록. 심의한 결과를.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 심해요. 아예 뭐 그냥 여당 없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국회에서 이 예산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법안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마지막에 한 자리에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원내대변인도 하고 원내수석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도 이렇게는 안 했어요. 그래서 여당이 야당을 막 찾아와서 쫓아다니면서 거의 스토킹 네. 당하다시피 하면서 합의해달라. 네, 합의 좀 해달라고 야당한테. 오히려 야당이 큰 소리치고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여당에서 중간에 중재 역할을 했죠. 네네. 대통령 그러면 전화를 막 해요. 그럼 대통령 청와대에서 안 된다 이러면 이거 안 돼 이러면 우리가 중재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막 또 뭐라고 하고 근데 중간에서 여당이 역할을 해가지고 대부분 타결이 됐어요. 근데 지금 보면 양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전혀.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문제인데요. 근데 야당도 아마 이제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파악하셨을 거예요. 네. 양보 안 하는구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거. 원래 자기가 하던 대로. 그러니까 검찰총장 때도 수사할 때도 좀 다소 무리하다든지 좀 약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수사도 막 밀어붙였잖아요. 자신의 직감을 믿고 그렇죠. 추진하는 그거를 거죠. 국민들이
좋아하신 거 아닙니까? 네네. 제가 볼 때 그래서 앞으로 지도자를 볼 때 예. 그 자체 멋있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예. 근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밀어붙이고 그렇게 항상 성공도 해왔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까지 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칠 어떤 그게 달라질 어떤 경험 같은 게 없어요. 제가 볼 때 이것도 밀어붙이면 된다. 네. 야당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동안 이게 준예상 가면 힘든 국민들이 더 힘들어져요. 네, 그렇죠. 경제도 더 어려워지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야당한테 제가 만약에 조언 드린다면 물론 이런 경우에 여당이 역할 못한 건 비판받아 마땅하고 책임져야 돼 나중에. 국민들이 책임 묻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이거 해결해야 되니까 야당이 좀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에 뒷받침이 되는 것들을 강력하게 견제를 하되 그렇지 않은 것들은 지금 그냥 뭐 이거는 야당이 지금 여당이 아니니까 책임 어차피 잘못돼도 여당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게 웬만큼 빨리 통과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 아니겠냐. 알겠습니다. 자, 한 해를 돌아보면 이제 이현주 의원님 제 기억에 좀 선명한 건 이 윤 대통령 이제 취임하고 주로 인사 문제, 인사 잡음을 포함해서 이제 권력 사유화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근데 또 이제 연말이니까 그동안 대통령 정부 또 여당이 쓴소리 많이 하셨지만 또 윤 대통령의 잘한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잘한 점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제 동전의 양면인데요. 항상 과유불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잘한다 싶은데 너무 나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 같은 경우에 어쨌든 그동안 끌려다니면서 무조건 소리 높이면 되는 이런 행태 이거에 대해서 경종을 좀 울린 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구조적 문제나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한계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그동안에 이렇게 민주주의가 또 너무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각자가 그냥 많이는 많이 투쟁을 하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건 좀 평가를 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그러면 정권 교체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뭐였냐. 그전에 이명박 박근혜 또 이렇게 감옥도 가셨지만 어쨌든 국정농단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무엇을 가장 문제시하느냐. 이 권력의 사유화예요. 이명박 박근혜 그 국정농단의 여러 가지 당무 개입이라든가 특수활동비 문제 그죠 여러 가지 있었죠. 직권 남용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조국 사태 때 가장 핵심이 뭡니까? 결국에는 아바찬스라고 하지만 그것의 본질은 그 권력의 사유화죠. 그죠? 공직자 고위공직자의 권력의 사유화. 그다음에 다른 얘기를 듣지 않고 그냥 지지층만 중심으로 해서 갈라치기 하면서 가는 것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권력의 사유화에서 보면 그러면 제대로 하고 있냐? 이것이 만약에 정권 교체의 큰 뜻 중에 하나라면 제대로 하고 있냐? 봤을 때 결국에는 우리 인사 가장 중요한 게 인사 아닙니까? 인사 그다음에 여당에 대한 당무 개입 그죠?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위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공적인 권력으로서 제대로 공정하게 이것을 행사하고 있나. 그다음에 검찰이나 여러 어떤 수사 과정에서 정말 내 편, 네 편 가리지 않고 추상같이 하고 있냐. 그것을 기대했죠. 그 부분에서 한번 돌아봐야 될 거예요. 돌아봐야 한다. 네네. 자, 저는 오늘 좀 뭐 연말이라 중요한 지점들 많이 짚어주고 계신데요.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가장 최근 이슈인데 전당대회가 내년 3월 정도로 지금 좁혀졌고 지금 당원 투표 100% 전대 룰이 바뀌어서 지금 이번 주에 막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어차피 당원이 많이 늘었으니까 당심 자체로 민심을 충분히 대변한다 이런 입장인데 이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뭐 원래부터 계속 이런 입장이었으면 그런가 보다. 예를 들어 정의당 같은 경우.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대중정당을 지향을 하면서 계속해서 민심의 그것을 넓혀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벼랑간 이렇게 반대로 가는 명분이 뭐냐,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충분한 시간과 토론들이 있고 어떤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뭐가 있었냐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지금 대학 입시
바로 앞두고 그 입시 요강 바꾸면 되겠습니까? 네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저 보궐선거 때 네. 저 부산하고 서울하고요. 예. 그때 100% 여론으로 했어요. 네. 근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때 사람들이 몇 명이 그랬어요. 왜 네. 당원들한테 하나도 묻지 않냐. 공직자 선거라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랬을 때 그때 공관위원장이 누구였냐. 아마 공관위원장인지 뭐 선관위원장인지. 네네. 그때 정진석이었어요. 네네. 정진석 의원이. 대표, 정진석 위원장이었는데 정진석 의원께서 그때 그 위원장 하면서 이런 얘기 막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도 역선택 얘기했어요. 예. 그렇죠. 네. 했는데 그런 거 없다. 역선택이라는 거는 전문가들한테 다 물어봤지만 그런 거 없다더라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설명하셨던 기억이 나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우리 아까 권력의 사유와 제가 그런 얘기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냥 내 편일 때, 네 편일 때 달라지고 논리가 바뀌고 네, 진실이 바뀌고 가치도 바뀌고 시각도 바뀌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 저는 이게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말 문제 심각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요 물어봐요. 저한테도 너 누구 편이야 이렇게 물어. 예. 전 얘기해요. 난 그냥 진실 편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편이야. 그리고 그 이후에 당도 있고 나도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진리라든가 국민들과 나라를 위한 생각을 넘어서서 자기 당과 자기 세력과 자기 분파와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그 정치는 없는 게 낫지. 그렇게 네. 특정 세력의 대변자일 뿐이다. 네.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리고 어떻게 수도권에서 이겨요. 네. 수도권 사람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수도권에 중도층이 많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갈수록요 진영 논리에 빠져들어요. 왜냐하면 출마하는 사람들이 당원들한테만 잘 보이면 되잖아요. 근데 당원이라는 것은 계속 그 생각에 약간 매몰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또 오래될수록요. 그리고 이게 또 부작용이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조직 선거를 하게 돼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뭐 뭉태기로 들어오면 되니까. 네. 그래서 조직 선거를 하는데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거는 돈과 이권과 이익이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매간매직이 성행하게 되고 뭔가 줘야 되니까. 네, 자리와 이권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야, 이상하게 대통령 선거가 무슨 전쟁 같아져. 네거티브로 막 물어뜯기 정신이 없어. 갈수록 가치는 없어지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 저 사람이 나라를 잘 운영하 이런 게 아니라 내 편, 네 편 갈라가지고 막 물어뜯어. 왜 그러냐. 이권과 자리가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갈수록 약탈전이 돼가요. 이거 내년에는 우리가 국민들이 정말 함께 정치권도 그렇고 자성을 해서 왜 이렇게 되가 구조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공천이라든가 선거제도라든가. 저는 정치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나라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지금 몇 번째 우리가 쏙습니까? 그죠? 자, 이권에 매몰된 정치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연 올해는 거의 다 갔으니까요. 2023년이 성찰의 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현주 의원님 아주 오늘 심각한 문제 제기를 저는 진짜 이렇게 던지셨습니다. 할 거면 정치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의미가 없다. 네. 자, 보수의 품격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And then a splish splash, I jumped back in. 네, 수요일의 마지막 코너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코너입니다. 사건 본부. 자, 배상훈 프로파일러,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말이죠. 경찰 치안정감, 치안감 승진 인사가 있었는데 뭐 이건 늘 있는 거죠. 어느 조직이나.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어떤 대목일까요? 예, 경찰 승진 인사는 위부터 합니다. 말하자면 맨 위가 고위직부터.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인데 경찰청장은 바뀌지 않으니까 임기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치안정감,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장이라든가 뭐 경기남부청장부터 하는 거기서부터 쭉 이제 바뀌는데 이들의 면면 자체가 사실 좀 의아하거나 아니면
일선의 어떤 여론을 반영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시대적 상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 이게 사실 좀 아니지 않느냐. 왜냐? 이 상당수가 소위 말하는 정보경찰 라인들 경비 요쪽 라인들. 그러니까 지금 민생 치안을 중시하려고 하면은 수사 형사, 지역 경찰 여기 출신들이 우대를 받고 그래야지 민생 치안을 한다는 어떤 정부의 기조가 맞는데 지금 승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한 번은 짚어봐야 된다. 이게 가끔 예전에 검찰 조직 승진 얘기할 때 대부분은 형사부에서 고생하는 검사들인데 이들이 주류가 되지 않고 대부분 특수통이 하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하고 좀 비슷한 느낌은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치안 정감 2명, 치안감 3명 면면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정보 라인 중심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죠. 좀 김순호 경찰국장은 잘 아시다시피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보안 정보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장 제일 수장이시었고 나머지 조지호 정보국장입니다. 현직 정보국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 치안감 한창훈, 김병우, 최현석 이게 이제 치안감 이제 승진자들은 이제 주로 이제 경비. 왜 제가 경비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경비와 정보는 붙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경비는 솔직히 말하면 높은 분을 지켜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비라는 게 일반 국민 지키는 경비가 아니라 시큐리티가 맞죠. 주로 요인 보호. 맞습니다. 대통령실 혹은 예전엔 청와대. 예전 청와대. 그러니까 권력의 주위에서 따뜻한 불 쬐던 분들이 올라가면은 현장에서 고생한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이게 이제 현장에 있는 경찰들의 중론. 그러니까 이게 역진하는 것이 아니냐. 그게 모든 조직의 또 생리죠. 일반 기업도 그렇죠. 낙하산 싫어하는 이유가 이 따뜻한 결국은 총수에다 일가족이 하는가. 왜 이제 우리 바닥부터 올라간 사람들은 탑에 못 올라가는가 이런 이제 유화감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김순호 경찰국장이 치안 정감으로 승진을 했는데 이게 계속 언론에서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이 이분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붙어 있는 게 이른바 밀정 의혹이다. 프락치 의혹이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6월 치안감으로 승진 그리고 6개월 뒤에 치안 정감으로 승진 이게 일반적 그 승진 체계로 보면 초고속이 맞아요? 그러니까 원칙상 지금의 법령상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다. 예. 원스타, 그러니까 경무관에서 치안총관까지 한 1년 반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네네네. 문제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경찰청장 임기제가 있는 거고 각각의 어떤 역할에 맞는 그리고 이게 또 배려해야 될 부분이 맞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정한 직역에 그러니까 기능에 있는 사람만 초고소로 올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주변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거 정권에서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도 사실은 민청장이 그렇게 돼갖고 사실 많이 비판이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좀 그걸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 사람만 챙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되는 거죠. 승진 못할 건 아니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군이라고 치면 전공이 있어야 그렇죠. 업적이 있어야 초고속 승진의 명분이 되는데 그런 게 딱히 없다. 지금 아까 이제 또 언급해 주신 인물 조지호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 만에 치안 정감으로 승진이 내정됐습니다. 이분은 어떤 인물이에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실 인수위원회에 참여했고 신정부의 지금 정부의 인사에 있어서 상당히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정보경찰 쪽에서 상당히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그 정보의 인사에 대한 그거를 검증을 이분 중심으로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이 되는 거고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정보경찰 쪽의 정보를 가지고만 하면은 사실 이거는 과거 정부라든가 우리가 이걸 극복하고자 많은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역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되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김순호 국장, 조지호 국장 모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했었다 등등 때문에 이른바 또 경찰 조직 안팎에서 이 친윤 체제를 경찰 조직 내에서 굳히는 거냐 이런 이제 비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태원 참사가 10월 후반에 발생을 했고요. 윤희근 경찰청장의 거취가 추후 좀 불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치안 경감이라면
사실상 또 경찰청장 후보군들 아니에요? 예. 내일이라도 정감. 네. 내일이라도 윤희근 청장이 사퇴하면 네. 이 두 분이 바로 물망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지금 이 두 분이 이 어떤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건 지금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네네네. 그럼 두 분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건 상식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뭐 거의 확실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건 너무 빠르다. 어쨌든 지금 국정조사라든가 아니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윤희근 청장은 책임진다고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얘기했죠. 일종의 그렇게 책임이 되는 형태가 되면은 그럼 바로 이제 바뀌는 것이 아니냐. 네. 나온 얘기는 김순호라는 분이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네네네. 그것 때문에 일종의 뭐라고 하나 좀 배려 차원에서 시한장 올렸다고 하는데 네네. 배려를 위에까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게 되면 뒤에 하는 게 맞지. 배려라고 그 명분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거는 김순호 청장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것도 여차하면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게 뭐 확정할 수는 없지만 몇 달 지나면 특수본 수사 결과도 그렇고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조직의 모든 이제 이 절차들은 끝나야 하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에 거죠. 따라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뭐 직접 책임이 있든 없든 정무적 차원, 도의적 차원에서라도 자, 수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경찰은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저는 어쨌든 여기에 대한 수습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갑니다 하면 그렇죠. 김순호 시한 정감이 이 연내라도 내년 연내라도 지금의 법령상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에서 눈에 띄는 뉴스가요. 국방부가 국군 방첩사령부령 일부 개정안 이것을 입법 예고했는데 자, 이게 옛 기무사가 해체됐었죠. 지난 정권에서. 그리고 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방첩사령부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업무를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좀 어디에 주목하셨어요? 왜 보안사령부가 기무사령부로 바뀐지는 아마 앵커께서도 아실 겁니다. 네. 과거에 민간인 사찰 윤성혁 이병 사건이죠. 네. 보안사 내부에 민간인 사찰 카드를 두고 했던 1991년도 일입니다. 그리고 기무사가 안보지원사 바뀌게 된 것은 세월호 참사에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심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냐니까. 맞아요. 이거는 뭐냐면 흐름은 민간인 사찰하면 안 된다. 어떻게 군 조직이 그러느냐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바꿨는데 문제는 지금 시행령이 바꾼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신설된 4조 1항 3호 마목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의 근거 요청에 의해서 정보 수집, 작성, 배포를 할 수 있다라고 넣어버린 겁니다. 그럼 이거 뭐냐면 이 공공기관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법무부 장관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요청이지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간인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를 법을 안 바꾸고 시행령으로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지금 정부의 문제가 시행령으로 많은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어찌 보면 기무사가 해체됐던 이유가 되는 것을 다시 되살린 거 아니냐.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군이 뭔가 민간 영역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사이버 안보 사령부 댓글 조작에 개입했다 처벌받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건 굉장히 좀 민감한 내용인데 이 부분이 시행령으로 살아났다.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입법 예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으면 이제 한 달 뒤에 이게 시행이 될 건데 이 중차대한 거를 국회에 논의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한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요거 한번 좀 다시 들여다보죠. 자, 군의 정보 활동을 일부 확대하거나 되살리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거 보안사 부활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건 역사적 맥락을 좀 아는 분만 알아서 그러니까요. 배 교수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 보안사가 어디입니까? 전두환 군부의 그 신군부의 권력의 배경 아니겠습니까? 쿠데타를 일으켰던 신군부 세력.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초를 겪었고 민주주의를 얼마나 역진시켰습니까? 근데 그거 비슷한 형태의 민간인 핵심은 민간인 사찰입니다. 그러니까 현직 군인이 민간인을 대놓고 사찰한다.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 자체가 그걸 지금 하겠다고 하는 의심이 드는 조항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정확히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사의 부활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조금 이제 지난 정부의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보안 장점으로 생각한 것이 기무사가 폐지됐다. 군의 민간인 사찰 기능이 없어졌다. 또 하나는 이제 이 국정원의 국내 파트가 없어졌잖아요. 해외 정보에만 집중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정권에 의해서 정치 권력에 의해서 이게 남용됐던 역사적인 악습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건데. 근데 좀 하나 추가시킬 거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네. 지금 국정원의 중간 간부들이 다 사표내 그 상태. 네네네네. 그쪽 라인은 다 정리하고 경찰과 다른 정보 라인은 올리는 다시, 거는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지난 19일에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안도 발표가 됐습니다. 승진에 필요한 근무 연수를 단축한다 이런 내용인데 보시기 어떻습니까? 예, 상당히 좀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좀 진일보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현장 경찰들이 이걸 할 수 있느냐. 네. 아까 말씀드린 형사, 수사, 지역 경찰들이 이 라인을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인데 이게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이 개편안의 맹점 중에 하나다. 근데 진일보한 점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승진하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죠. 기회를 주는 건데. 근데 모두에게 이게 고르게 혜택이 적용되겠느냐? 힘들게 일하고 민생 치안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되죠. 자, 결과적으로 경찰국 신설 당시 우려했던 점들이 좀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줄 세우기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줄 세우기가 됐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문제가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현장 경찰이나 민생 경찰 쪽에 조금 더 우리 이 정부에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민생 치안이 살아나죠. 대다수 경찰 조직의 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현장 경찰들에 대한 배려가 담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사건 본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 준비한 최영일의 시사본부 내용은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자, 눈이 많이 내렸고 밤사이에 또 이제 빙판길이 될까봐 걱정이 많은데 모두 오늘 퇴근길도 안전하게, 내일 출근길도 안전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